캠프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 체험학습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 또 만약의 경우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날씨가 좋고 그 환경이 좋다 보니까 학교에서 대부분 교육과정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는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또 수학여행 또 체육대회 네. 등등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저희 아이도 최근에 인천이래. 저기 여수로 캠프를 간대요. 그래서 예. 2박 3일을. 그래서 수학여행이구나. 그랬더니 수학여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여행 있고 또 따로 뭐 이런 게 또 있는 거야? 그랬더니 또 따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분류되어야 될 내용인데요. 네네. 우리 세대 때는 어디 밖에 나간다 그러면 수학여행 아니면 소풍. 맞아.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대회 말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이 교육 과정 속에서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분류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금방 말씀하신 수학여행 그게 주제별 체험학습이라고 합니다. 네. 예, 즉 말하자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사회, 자연, 문화 등을 다양한 분야의 직접 체험으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 장소를 오가면서 실시하는 숙박형 활동을 우리는 수학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 활동이라고 있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수련 활동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청소년식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이럴 때는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수련원과 같은 일정 장소에서 실시하는 숙박형 단체 활동. 네. 이제 이해되셨죠? 예. 세 번째는 이제 기타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이 있는데요. 이러한 수학 수련 활동을 제외하고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다른 체험 활동,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다면은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 갔다가 그날 돌아오는 단순 관광, 관람, 견학, 강의 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예. 그러니까 가서 뭐 했어 그랬더니 강의만 들었어. 그럼 그 강의형인가? 강의형인가 봐요. 네네네. 요즘 수학여행은 어떻게 갑니까? 요즘에는 뭐 해외도 자주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수학여행 하면은 떠오르는 그 아픔이 있죠. 배에서 많은 아이들이.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더욱더 저는 이번 이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줄줄이 대형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으시죠.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저녁에는 내내 놀고 맞아요. 낮에는 버스 안에서 자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지도 않고. 그러나 그 시절에는 그 수학여행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즐거웠습니다. 추억이 됐다. 맞습니다.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소규모 현장 체험학습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조치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기에 일부 관광지 등 특정 지역을 가는 것을 가능하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방안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이루어져 있고요.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소규모는 5학급 이하, 98명 이하. 네. 그다음에 중규모는 중규모와 대규모는 4학급 이상일 때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이상으로 왜 그렇게 하냐면 학급당 2명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 이상으로 있을 경우에는 2명의 인솔자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인솔자. 쉽게 말하면은 한 25명을 데리고 가려면 인솔자가 2명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누가 있어야 되냐면 안전지도사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도사. 네. 왜 그렇게 된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게 체계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없지 않아 있었죠. 예, 맞아요. 사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네.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반드시 허가 나거나 등록된 시설만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시절. 왜냐하면 이것도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예전에 서해안 쪽 서산인가? 그렇죠, 그렇죠. 컨테이너 시설에 네. 그때도 아픔이 하나 있었고.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곳은 갈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받아들이려면 완벽한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는 게 학교의 입장이죠. 그다음에 교원의 현장 임장 지도를 의무로 한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밖에 야외 활동을 갈 경우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송사의 지금 가서 주 원인이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선생님인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노조와 교사 단체 그다음에 행정기관하고의 갈등이 좀 있지요. 조금 더 자세히 한다면요. 네. 학생 인솔자 여행자 보험 의무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보험. 네, 보험 넣고요. 계약할 때는 표준 약관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 체험지 도착 후 대피로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랄까요? 체크가 돼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사전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가기 전에 네.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시간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예, 이제 다음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있지만 만약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학교에서 하는 것이 비상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의 즉시 구조를 요청하고 응급구조기관의 지시에 따르게끔 만들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외지라든가 어느 곳에서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러한 협력기관에 바로 연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 아이가 다쳤다. 골절이 됐다. 쓰러졌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바로 SMS, 문자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학교장에게 그다음에 거기서는 지원청에게 그다음에 교육청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일단 체계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 체계는 다 이렇게 마련이 갖춰져 있고 네, 꼼꼼히 되어 있습니다. 네. 운영 주체별 역할도 좀 나눠져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체별 해야 될 이야기가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꼼꼼히 해주게 되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일 먼저가 학교장 또는 업무 담당자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해야 될 일, 세 번째가 학부모가 해야 될 일.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보겠습니다. 네. 학교장 또는 업무 담당자가 하는 일 중에 활동하기 전에 체험 수련 활동을 가기 전에 그다음에 활동 중에 활동 후에 해야 될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활동 전에는요.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연수를 먼저 실시합니다. 지도자에게. 그다음에 인솔 책임자와 인솔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임무를 배정해 줍니다. 세 번째는 수련시설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필요시 사전에 관할 시군구에 일정을 통보하여 위생 안전 점검을 요청해 둡니다. 네, 중요하죠. 모든 체험 활동에서 시행 전 현장 답사를 해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답사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 지도교사의 임장 지도,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요원 배치, 답사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 지도교사의 임장 지도,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자, 어디를 떠나기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음주 감지 등 운송수단별 안전수정에 유의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네. 술을 좀 드신 운전기사님이 오시게 되면 아침에 학교에서는 음주 측정기로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잔류 음주가 나오면요. 거기서 바로 그분은 탑승할 수 없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음주 운전자가 잠을 덜 자서 술을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운전한다면 얼마나 큰일이 나겠습니까? 특히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비탈길을 오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났던 일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차량을 계약할 때 정기 검사표, 차량, 그렇죠. 그다음 점검 기록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고 있고요.
숙박 계약 시 해당 업체 건물의 배상 보험, 화재 보험이 들어있는가를 반드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 중에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갔어요. 체험수련 활동을. 근데 사고가 발생 즉시 구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괜찮니? 참을 수 있겠니? 어때? 괜찮아? 라고 하다 보면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긴장하거나 놀래가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괜찮겠니? 좀 누워 있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갔던 옛날의 일인데요. 아이가 조금 얼굴이 창백해서 어떤 분이 담임이었나 봐요. 조금 누워 있으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니까 좀 눕혀놨어요. 근데 조금 더 와서 흔들어 깨웠더니 이미 가버린 거예요. 무조건 그냥 병원을 가야 되겠네요. 그 말이에요. 그냥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병원. 네, 무조건.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활동 후에는 이제 다녀왔던 것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 게 학교장 따는 업무 담당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학생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학생은 네. 본인 활동 전에 가기 전에 네. 활동 중에 활동 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 활동 전에는요. 현장 체험 학습 사전 안전 교육에 참가하여 대응 요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의무적으로 하는데 네.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듣지 않았을 경우에 아이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할 때 과도한 현금, 그다음에 기중품, 이런 흉기, 담배, 도박 이런 도구는 반드시 못 가져가게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하고 선생님이 출발 전에 다 그 좀 체크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지품 검사를 했죠. 아, 요즘 안 됩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학생 그래요? 인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아하. 활동 중에 학생은요, 당연히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되겠죠. 또 근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아이들이 바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에는 접근하지 않는 거죠. 다중이용시설에서 공중도덕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승하차 질서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승하차 질서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학생이 활동 전에 해야 될 일인데요. 네. 자, 이 시간에 학부모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활동 전에 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저는 과자하고 돈을 줬습니다. 아, 그렇죠. 먹을 부모는 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못 듣겠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를 준비를 잘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수학여행을 간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학교에서 실시한 안전교육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발 좀 꼼꼼히 읽어봐 주라는 겁니다. 읽지 않고 그냥 사인만 해서 보냅니다. 그다음에 휴대금지 물품을 자녀하고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녀의 특이사항을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알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지병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징후를 보입니다라고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다음 조금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그 사례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안 해줘 갖고 큰 사고가 났던 사례를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용 도시락 또는 외부 도시락을 준비할 경우 부패되었는지 이 식중독이 금방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혼자 먹지도 않아요. 맞아요. 같이 나눠 먹습니다. 자, 현장 체험학습 운영 계획 수립부터 종료 시까지 참여 가능한 영역에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이가 이제 수련 활동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아이에게 바로 가서 조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 놓치기 쉬운 일인데 활동 후 다녀와서 이제 부모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보람된 시간을 보냈는지, 거기서 불편은 없었는지, 다른 점에 유의사항은 없었는지를 살피고 다음 피드백을 꼭 해줘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교직에 계실 때 이제 사례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 정말 아픈 기억입니다. 꽤 오래전, 한 20년 전이죠. 20년이 더 됐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고등학교 선생님 시절에 네. 그 당시는 대형의 버스를 타고
체험 수련 활동을 갑니다. 네. 약 그때가 20대였어요. 20개 반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차에 50명 이상을 태웠어요. 근데 비가 너무나 많이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침에 논의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가자고 하고 선생님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갔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이들은 숙소로 갈지 못할 정도였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큰 대강당으로. 그 강당으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교감 선생님이 안전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약 1시간 동안.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많은 애들이 막 뛰고 날뛰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왜? 뭔 일이지? 그리고 쫓아갔죠. 가면서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거기 뭐 지네나 쥐나 뭐 뱀이나 와서 아이들이 저렇게 호들갑을 떠나보다 가봤더니 한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들은 이러한 모습을 처음 본 거죠. 아이들도 처음 보고. 여러분 간질을 하게 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맞아요. 눈을 까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아이들을 옆으로 빗기라 하고 이 아이가 이러한 발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입에 무엇을 묶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옮겨야 되잖아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쳐다만 보고 있었죠.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 나니까 이 학생은 많은 아이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우리 반도 아니었습니다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입니까? 응급실에다가 네. 거기 있는 체험학습터에 있는 응급실, 의무실에다가 가지고 갔죠. 당연히 거기는 간호사가 있었지요. 이제 간호사가 있었으니까 나는 그 상황을 몰라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근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애들이 캠프파이어라고 노는데 가봤더니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고 쳐다보다가 어지러워서 거기서 하필이면 이렇게 쓰러졌는데 하수구에다가 머리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는 그 아이가 그 아이인지 나는 모르고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 데가 없어서 여교사 숙소에다가 눕혀놨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아까와 같은 상황이 아닌데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쳐다보고 아까와 같은 증상이 아니네. 그래서 그랬죠. 아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몸이 굳어진 모습을 봐서 이거 바로 옮겨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옮기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큰 국립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지금 오고 있지요. 근데 이미 왔을 때는 의사가 뭐하러 데리고 왔냐. 이미 갔다. 그러고 그 아이를 보낸 경우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아이가 체험 수련 활동을 할 때 건강하지 않고 힘든 아이는 부모에게 이야기를 듣고 안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부모님은 데리고 가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 아이의 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 된다는 정보를 거죠. 정말 구체적으로 줬어야 되는 그렇죠. 또 그러한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때 괜찮니? 좀 참을 만해? 이게 아니라 쓰러졌다. 전화한다. 쓰러졌다. 119 전화한다. 바로 옮긴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수인계해서 그다음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한다.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 발생하면 무조건 네. 119 아니면 병원. 네.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상황별로 또 발생한 어떤 사례별로 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주정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